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청문회 2차 청문회인데 지금 아마 정회가 됐죠. 점심시간 때문에. 1차 청문회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지난 1차 청문회는 이제 주로 현장에서 지휘를 담당했던 현장 지휘관들, 그러니까 용산 소방서, 용산 경찰서 이런 분들, 그다음에 서울 경찰청 관계자들이 나와서 당시에 이제 초동 대응 미흡이라든지 부실 늑장 대응에 대해서 질타가 쏟아졌고요. 오늘은 이제 그 윗선들이 좀 나왔죠.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용산구청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의 어떤 미흡한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112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 상층에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장이 어떻게 거기에 인지하고 대처했는지를 꼼꼼하게 캐묻는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오전에 지켜본 것으로는 가장 큰 그 타겟은 누가 봐도 또 이상민 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많은 걸 지적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민주당은 대부분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통과 좀 추궁을 했고 결국 특히 이제 제가 눈여겨봤던 건 윤건영 의원이 그 막 호통을 치면서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계속 물었고 이상민 장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초지일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만 답변을 한 것으로 봐서 아직은 사퇴할 의사를 정식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청문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이제 국정조사가 별로 밝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지 않고 여야 간의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도 국정조사입니다만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지금 이제 그 윗선 수사를 거의 이제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로 보입니다. 거의 무혐의로 이제 결정을 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불구속 이제 송치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국정조사에서 뭐 밝혀질 게 없죠. 결국 계속 나왔던 게 결국 이상민 장관 앞서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가 주로 많이 얘기가 됐고 그리고 주로 용산자 어떤 야당 의원의 말대로 용산자가 붙은 분들에 많이 집중됐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서울시장이나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장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실무선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무선도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정조사를 했던 이유는 국정조사에서 책임의 소재와 진상을 정확히 밝혀서 거기에 따라서 윗선도 책임을 묻는다. 이런 이제 여야 합의가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여야 간에 상당히 쟁점이 됐었는데 논점이 됐었는데 결국 그러한 성과는 아직 내지 못했다. 지금 이제 국정조사가 연장이 돼서 이제 더 이제 뭐 더 진상 규명이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오늘도 이제 2차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경로 의존성으로 비춰볼 때 제가 볼 때 국정조사에서 특별하게 뭘 나올 게 없다. 단지 지금 이제 성과라면은 굳이 이제 얘기한다면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보다 이태원 이제 사고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느끼기에 저 사과를 하는데 저렇게 오래 걸렸나 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장면을 저희가 조금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보고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면 바로 틀어주시죠. 다시 한번 사퇴를 생각할 일말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까? 어쨌든 저는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퇴할 수 없다는 그 증인의 생각은 본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이라기보다 저의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사퇴할 수 없다면 사과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10월 말에 발생한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또 개인적인 자격을 포함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며칠 전에도 저희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참사 초기에만 해도 대통령이 국정조사가 좀 마무리될 때쯤에는 결단을 하지 않겠나, 뭐 본인이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런 관측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고 보니 앞으로 그럼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런 참사가 있을 때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안 져도 되는 건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례가 남으면? 그렇죠. 이제 책임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정부의 수장이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이제
그 행정안전부라는 정부 부처를 총괄하고 있는 수장 입장에서 책임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죠. 법적 책임이 있고 정치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특수본 수사 결과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당시에 어떤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에게까지 법을 위반한 그런 혐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아마 묻지 못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그리고 야당이 좀 줄기차게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상민 장관 사태에는 네.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전을 책임진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서 이 159명의 목숨이 없어진, 잃어버린 그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에 나온 이 이상민 장관의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아직은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예전에 보면 국회 질문 답변에 백지 사표를 이미 대통령께 제출해 놓은 상태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네.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서 저는 국정조사가 지금 연장이 됐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되고 결과 보고까지 다 나온 다음에 이상민 장관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상민 장관이 좀 더 선제적으로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사전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면 전국이 이렇게 꼬여지는 않았을 거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정조사하는 내내 새로운 진상규명이나 새로운 의혹이나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그냥 이상민 장관 잡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해임 건야도 냈죠. 또 탄핵도 낸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니까 이 민주당 측에서도 사실은 이상민 장관의 테러를 열어주기보다는 이상민 장관으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궁지로 내본 측면이 있어서 저는 양측 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사 대신 사고라는 그 표현을 쓴 부분은 거. 아까 이제 화면에 나왔을 때 예. 사고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뭐 애초에 논란이 됐었죠. 첫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행안부 이 공문에서 사고라고 쓰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네. 그 외에는 대통령도 참사라고 하고 모든 뭐 우리 여당 대표나 모든 국회의원 오늘 이 청문회에 나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질문할 때도 다 참사라고 합니다. 네. 참사는 뭐 기본적인 저는 공용화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상민 장관이 굳이 저기서 사고라고 한 것은 의도적인 단어 규정보다는 아마 그냥 나온 무의식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국정조사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서 그 야당 의원이 그 관련 내용을 물었거든요. 근데 이상민 장관이 의도한 건 아니다. 그리고 그럼요. 이전에도 참사라고 많이 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번 오전 질의에 좀 집중이 됐던 게 유족 명단을 행안부가 가지고 있었냐 아니냐 뭐 이런 내용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이게 위증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중대본이 꾸려지고 할 정도의 참사가 있으면 정부에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유족들 지원하는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단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없다는 게 장관의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네. 지금 이제 참사가 일어난 지가 꽤 지났는데 아직도 명단이 확보가 안 됐다. 그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야당의 질책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참사를 대하는 이 이제 말하자면 정부의 태도 그리고 이른바 윗선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이제 말씀 나눈 겁니다만 장관의 책임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어도 그래요. 용어도 평소엔 참사라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다 그러지만 이 이태원 참사라는 게 얼마나 지금 큰지 국가적 문제가 되는 재난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의도적이지 않은데 사고로 나왔다는 건 저는 그 자체를 뭐 나무라기보다도 그 자체를 뭐 말꼬리를 붙잡는다기보다도 그 인식의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주무장관으로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그 사안을 보는 하나의 태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명단조차도 완벽하게 아직 확보가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바로 정치적 책임의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법률적 측면과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것인데 법률적 정치적 영역이 있는 것인데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대표와 책임의 연계성입니다. 네. 이상민 장관은 선출직은 아니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주무부처 장관이거든요. 재난 안전을 책임지는. 그렇다면은 이 지금 대표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정부의 한 명의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법률적인 사법적 법조계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법률 책임이 없는데 왜 책임을 지느냐 그러는데 이건 정치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서 대표와 책임의 연계성이라는 것 이런 인식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하나의 인식의 연장이
현재 행안부가 아직도 유가족의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걸로 연결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오후에도 청문회가 이어질 테니까요.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경찰 특수본 수사 상황도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수사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의 특수본 수사는 뭐 저는 사실은 좀 애고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159명의 많은 인명이 상실된 큰 참사였습니다만 대부분의 이런 재해 재난에 대해서는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고 그 현장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지고 현장에서 예방 책임을 진 지자체 정도 수준에서 대부분 형사처벌을 묻는 게 관례고 사실은 법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용산구청하고 용산소방서하고 용산경찰서 그리고 네. 용산경찰서의 상부기관인 서울경찰청 네. 정도까지가 아마 특수본의 수사에서 검찰에 혐의를 가진 것으로 생각해서 아마 네. 송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윗선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 특수본의 수사는 저 정도 선에서 아마 범죄 혐의를 찾는 데는 그 이상은 힘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검찰에 송치를 한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볼 겁니다. 네. 그러면 검찰에서 지금 이제 입건이 돼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송치된 분들에 대해서 검찰에 다시 증거라든지 자료를 확인해서 더 이상의 새로운 혐의가 나오거나 아니면 윗선에 대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거나 이러면 아마 수사가 좀 확대될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재해에 대한 사건 사고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장에 있는 지자체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이게 법적으로 따지는 게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유족들이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이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이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특별수사본부가 이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찰이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할 때도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이 사건이 났는데 역대 정권도 이런 사건이 많았어요. 사건, 참사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른바 윗선이라고 불리는 분들, 그 지자체 차원의 말고 네. 용산서장이나 용산구청장 이런 지자체 차원의 실무선 말고 윗선의 이른바 고위직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책임을 안 진 예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꼭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제가 주장할 수는 없죠. 네. 제가 뭐 수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고 지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완전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무혐의 송치를 해버리면 지금 말씀처럼 유가족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가장 마음이 아픈 분들은 유가족들이에요. 사실은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만 어떤 때 그냥 뭐 객관적으로 보다가도 저게 내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예. 사실은. 그렇다면 유가족들은 자기 자식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어떤 말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들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그냥 단지 사건 사고로 어딜 다친 게 아니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의 윗선을 책임진 분들이 한 명도 고위직이 책임을 안 진다. 그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휘 관리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법률적으로 뭐 엄청나게 구체적 책임을 지고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여전히 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려 왔던 겁니다만 그걸 유가족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실무자 선에서만 책임을 묻는 정도로만 마무리가 된다면 어쨌든 정치권에서 특검 목소리가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실현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난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가 이제 워낙 큰 사건이었고 또 참사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무고하게 돌아가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기관의 책임, 그 다음에 당시 어떤 선박 회사의 책임 이런 것들을 다 물어서 상당히 많은 또 여러 가지 추측과 또 논란도 제기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번의 조사 수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네. 검찰의 수사, 경찰의 수사, 특조위의 수사, 특검 그리고 나중엔 또 사참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또 했고요. 특조위 또 만들어서 9번 정도가 계속 반복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새로운 내용 또 나오지 않았던 것도 또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실을 규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났다고 한다면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법적 책임.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정도의 법적 사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책임을 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되고 네. 이게 이제 수사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아니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인데 지금 특수본의 수사는 그런 사법적 위반한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에서 일단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 같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의 슬픔 그다음에 국가가 실제로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외침, 이것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정조사가 끝나면 아마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도 일정 정도의 좀 내놓을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있을까요? 저는 그건 좀 아직은 기다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북한에서 넘어온 무인기 지난달이죠. 지난해 말에 북한에서 넘어온 무인기 한 대가 그 이제 서울에 있는 비행 금지 구역을 스쳐 지나간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걸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 뭐 청문회 같은 걸 열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또 정치적인 공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청문회 열고 안 열고가 문제가 아니라 청문회 열어봐야 뭐 저렇게 잘 밝혀지지 않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사안을 보면서 그 국방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울 뭡니까 용산 대통령실을 저기 중심으로 해서 3.7km가 그 비행금지 구역이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무인기가 스쳐 지나갔는데 궤적이 있는데 결국 국방부가 처음에 그러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이제 어저께인가요? 다시 이제 정정을 했어요. 정정했는데 제가 옛날 얘기입니다만 사병으로 군대 생활했습니다만 제가 사병 때 들은 얘기가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 용서받을 수 없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군대 군원인데 예. 이쪽은 경계의 문제거든요. 예. 공격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걸 국방부가 이거를 몰랐다라는 게 뭐 격추시키고 안 시키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리고 나서 발표를 했는데 다시 이제 정정을 했어요. 합참이 다시 조사해 보니까 네. 비행금지 구역을 지나갔다. 근데 문제는 이따 또 얘기가 나오겠는데 그 얘기를 했던 그 김병주 의원. 네. 김병주 의원의 얘기를 뭐 조건 내통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네, 이 부분을 네. 보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일단 국방부가 잘못 시인하고 잘못 시인한 다음에 뭐 청문회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 국방부가 이걸 놓쳤는가에 대해서. 예. 물론 얘기는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전무로 이렇게 나타났다가 소실됐다가 뭐 보였다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네.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 지점이 적에게 뚫린 거거든요. 네. 그 서울의 영공이 뚫린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물론 무인기라는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걸 엉뚱한 식으로 글쎄 국면 전환하려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논점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 같아서 이건 정말 전 적절치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여러 가능성을 좀 다 열어두고 의심을 했었어야 하는데 네. 이제 너무 빠르게 또 단정을 지은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앞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 저희가 녹취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권이 당초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역공세를 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비행금지 구역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됐는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고 한데 군 내에서 비밀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부터 입수한 것인지도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한 30분만 연구하면 알 수 있다는데 30분 연구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그 재주를 좀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음모론과 남탓하기는 정말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용산 이전으로 초래된 우리 군의 총체적 혼란, 이로 인한 허술한 대비태세와 정부의 안보 무능을 아무리 가려보려고 한들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경호처장의 문책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우리 당 김병주 의원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홍보수석의 황당한 발언이 개인 의견인지 대통령의 의중인지 확실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교수님,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전 정부 탓을 하더라도 또 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평화지상주의라고 하는 좀 과도한 정책이 이런 군의 기강회의를 가져온 것은 분명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일단 윤석열 정부가 이 군의 이 방공망에 뚫린 허점이 보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질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도 격노를 했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 대해서 사실 강력하게 저는 주문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 스스로도 저는 자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일단 이 사태 군이 기강이 이렇게까지 해이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는 건 좋습니다만 원인을 차치한 다음에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군의 기강 확립,
저는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예. 두 번째로는 지금 군이 지난 26일 날 무인기에게 우리 영공이 뚫리고 이 비행 금지 구역까지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군이 사죄를 하고 국민 앞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늘 저는 들었을 때 군이 조금 더 그런 그 좀 아쉬운 대목은 비행 금지 구역이 약간 북쪽 끝을 스치고는 지나갔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촬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26일에도 반응이 똑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영공이 뚫리긴 했지만 서울 시내는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또 오늘 와서도 북쪽 끝에 와서 비행 금지 구역 P73 구역을 들어오긴 했지만 용산은 안 찍은 것 같습니다. 또 더 심지어 제가 또 좀 화가 나는 건 찍었어도 구글 정도 수준일 겁니다. 이걸 말을 왜 합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군 관계자가 계속 이렇게 발뺌하고 면피하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뚫렸지만 그건 아닙니다라고 변명하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가장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계속 이런 식의 발뺌을 하니까 26일 날도 괜히 변명했다가 그때 당시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신은 서울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했잖아요. 확신한다는 단어를 썼다가 지금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건데 이번에 또 대통령실 관계자나 군 관계자들이 찍었을 리 없다. 찍어도 구글 정도의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저는 군이 정말 이번 기회에 대우각성에서 정말 정신 바짝 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힘 일부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적과 내통설까지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제안한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져서 좀 불편하고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성장군을 지낸 대한민국의 장군 출신인데 북한과 내통했다는 그 의혹이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그 민주당한테 그럼 북한이 무슨 정보라도 줬다는 겁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네. 그런 식의 물타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죠. 왜 그걸 김병주 의원이 북한 내통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음모를 꺼냅니까?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화가 많이 나셨어요, 교수님. 먼저 이 발언부터 좀 짚어볼게요. 이제 김병주 의원이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 이 얘기가 대통령실 관계자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질문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준비해온 얘기를 한 거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이걸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성장군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에요. 네. 야당 의원도 국민의 대표입니다. 여야 간에 맨날 정쟁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 뚫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문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한다는 얘기가 지금 야당 의원이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뭔가 정보를 북한에서 준 거 아니야. 상상할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북한과 내통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건 대통령실이 할 얘기도 아닌 거죠.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얘기죠. 현역 국회의원에다가 전직 사성장군 출신에게 북한이 그 정보를 줘서 들어가는 걸 알려줬다? 어떻게 그럼 엄청나게 이렇게 쉽게 하냐고요. 저는 이 안보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한미동맹 강화하고 좋습니다. 그건.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의 아주 큰 차이 중 하나인데 네. 대북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과 태도의 문제 이런 건 나름의 이제 이 보수 정권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해야죠. 걸맞게. 기껏 문제 제기한다는 게 야당 의원이 적과 내통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신원식 의원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여당 의원이. 예, 대통령실도 예. 얘기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권이 조금 논리를 비약한다는 전제로 여권이 너무 이 안보 문제를 여전히 과거에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처럼 안보 이데올로기로 가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당 의원을 적과 내통했다고 하니까 예. 과거 비민주 정권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운동권 학생들 좀 몰아가지고 북한과 내통했다고 그랬던 거 아니었냐고요. 비슷한 논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 건 물론 아니지만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국방부가 자성하고 대통령실이 정말 앞으로 문책을 하겠다라는 어떤 조치 취하겠다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다른 얘기를 해야죠. 이걸 야당 의원이 적과 내통했다고 얘기한다면 과거의 안보 이데올로기, 냉전 이데올로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건 저는 아주 적절치 못한 인식이고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 당시에 26일 날 무인기에 우리 영공에 뚫렸을 때 저런 식의 문제 제기는 언론들도 다 했던 거예요. 혹시 서울이 뚫리지 않았을까?
무인기 4대는 돌아갔다고 하지만 한 대가 서울까지 인근까지 왔다고 했고 네. 서울 북부까지 온 것으로 그때 확인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더 깊숙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언론도 당연히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당시 26일 날 이정석 국방장관이 서울이 뚫리지는 않았다라고 확신한다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런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야당 의원이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알았냐고 되묻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이게 국민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 친윤계는 교통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그 권성동 의원이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해서 밝힌 대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저런 세간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이제 지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지지율 낮은 것에 대한 고전을 했던 것도 있었던 것이 현실적인 이유 같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한 것은 이제 아마 그런 충정과 결단의 결과물이라고 보는데 이걸 저는 일부 언론이나 이제 일부 주자 측에서는 이른바 이제 친윤계가 교통정리됐기 네. 때문에 단 한 명의 친윤계 후보로 다 표를 몰아주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 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만 실제로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거론되는 모든 지금 당권 주자들은 다 친윤계입니다. 거기서 친윤계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대통령과 그 호흡을 맞춰서 대통령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친윤계를 특정 후보로 이렇게 특정하는 것은 그 친윤계를 자처하는 그 진영에서 하는 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가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김장연대로 지금 김장연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김기현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하는 일각의 해석은 예. 저는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제 불출마 선언에서도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문에 보면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경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그냥 듣기로 해석될 때는 이른바 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나 대통령 측근이라는 분들이 줄 세우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로 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우회적으로 그 이른바 핵관들의 좀 그 줄 세우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한 것으로도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뒤에 그 당대표가 돼야 될 자격을 해석한 거 보면 명백하게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를 저격하는 내용이었죠. 예, 예. 그거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권 욕심 앞서서는 안 그렇습니다. 되고 이런 대권 내용. 욕심 안 되고 민주당 따라하기 하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 안 된다는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러면 남은 게 나경원 후보, 김기현 후보, 뭐 윤상현 후보 이런 부분들이죠. 그게 다 춘린 후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예.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 봅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사실 낮은 지지율에서 글쎄요. 포기했기 때문에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앞으로 누굴 지지하게 될까요? 만약에 지지를 하게 된다면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윤심이 실리는 후보, 지금은 이제 김기현 후보 쪽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장재원 의원, 이른바 김장연대가 김기현 네. 장재원이잖아요. 김장연대라면 장재원 의원인데 권성동 의원과 장재원 의원은 같은 윤핵관 내에서도 상당히 좀 갈등도 있었고 네. 그게 좀 남아있지 않을까. 또 권성동 의원이 윤핵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 지지도 별로 안 나오고 지금 말씀처럼.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어느 의원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권성동 의원의 이제 지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제 불출마 선언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 나름대로 여권 내부에서 뭐 단일 대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교통정리는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그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완벽하게.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의원도 뭐 친윤이긴 합니다만 김기현 의원보다는 덜한 거거든요. 네.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윤상현 의원은 뭐 좀 전혀 다르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정리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되면 표가 막 갈라지면은 왜 여권 핵심이 보일 때 의외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도 아직은 뭐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나름 뭐 단일 대우 또는 교통정리에 들어간 그런 흔적은 좀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변수는 또 나경원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모아봤습니다. 잠깐 녹취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하신다는 보도 있었는데 다음 주에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여성 또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그래서 예. 저는 정치인으로서 유의미한 예. 일에 좀 더 많은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또 그런 말씀도 저는 드렸었고 그래서 그 지금 인구 문제 이거는 정말 한번 집중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서 이번 윤 정부에 큰 저는 공헌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출마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출마 안 하는 게 그건 뭐 예, 본인의 선택이지만 출마. 본인이 선택인데 어느 걸 선택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도 충분히 저는 너무나 유의미해서 그러니까 금방 또 접고 아무런 결과도 안 내고 접는 거 이것도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네, 근데 보면 나경원 부위원장이 당내 행사마다 모습을 좀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 시점이 문제인 거지 결국은 출마를 할 것이다. 이런데 좀 목소리가 실리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 각종 조사에서 지금 뭐 민심과 당심에서 앞서가고 있고 예. 특히 당심이라는 게 지금 이번에 바뀐 전당대 룰에 따르면 당원들 100% 투표를 하기 때문에 당심에서도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김기현 후보나 안정적으로 선두권에 있는 안철수 후보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을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저는 상당 부분은 이렇게 출마하는 쪽으로 지금 마음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다만 남아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친윤계 사이의 어떤 교통정리라고 하는 어떤 용산의 분위기에 대한 좀 더 좀 탐색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네. 두 번째로 이제 무엇보다도 걸리는 게 아까 김정재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지금 직책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직책을 내려놓고 사실은 당대표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얼마나 말끔하게 잘 해소할 것인가. 그게 이제 국민에 대한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만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그게 하나의 부담이 될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마지막에 고민들만 좀 해결이 되고 얼마나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좀 출마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나경원 부위원장이 요즘 많이 언급이 되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저희도 입에 잘 안 붙다가 지금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김정재 의원은 그 친윤계 공부 모임의 네. 총무를 맡고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친윤계로 분류할 수 있는 건가? 나경원 이제 부위원장을 지금 비윤으로 분류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나 친윤으로 분류하기 좀 어렵다. 친윤으로 분류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경원 부위원장이 지금 처한 딜레마가 그건 것 같아요. 이 지지율로 볼 때는 출마 안 할 이유가 없죠. 민심, 당심 다 합쳐도 2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볼 때는 1위. 욕심이 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거를 출마 안 한다?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단지 이제 김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실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전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 시킬 때 일단 당대표 말고 이쪽으로 이게 정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시간이 네. 좀 됐습니다만.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출마 못하는 건 아니니까. 네. 당권 도전 못하는 건 아닌데 그 관계 설정이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김장년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장제원 의원은 아무튼 간에 윤 대통령이 메신저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김장이니까 김기현 의원이고. 그렇다면 이게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는 게 대통령 의중에 반한다라고 이렇게 아주 단순 논리로 해석될 수가 있는 여지가 네. 있다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전 남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봐도 출마 쪽으로 가득하게 잡힐 수가 있어요. 단지 이제 권력의 속성상 네.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일단 김기현은 몰아주자 한다면 나경원 부위원장도 정부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따르겠다라 할 수 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갈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일단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한 걸 봤습니다. 저희 그냥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예. 아마 출마를 안 하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요. 못하는 겁니까? 안 하시는 거죠. 뭐 할 수도 있겠으니까. 그러나 왜냐하면 이제 전대 룰이 바뀌었고 바뀐 것에 대한 비판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바뀐 걸 현실로 받아들였을 때 정치인이라면 전당대회 출마해서 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러다간 자칫 당심 100% 투표에서 결선 투표도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장렬하게 뭐 패배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뭐 정치적인 생존이 된다고 합니다만 저는 당 내부 행사에 그러는 건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예. 당을 대표해서 다른 진영과 싸울 때 장렬하게 비참하게 패배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예. 당 내부 당대회에 나와가지고 이 결선 투표도 못 든다는 것은 굉장히 좀 참담한 성적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승민 의원을 그동안 계속 따랐던 유승민 의원과 굉장히 정치적인 노선을 같이 했던 분들 중에서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이번 전당대 출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 긍정적으로 뜻을 모아주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암중 모색 중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걸로 본다면 제가 볼 때 저런 그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정작 그 당대표 출마는 좀 접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불출마 타이밍이 너무 이제 지났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도 출마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낮을 것 같아요. 워낙 당신 100%라는 게 경선 룰이라는 게 파격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당신 100%인데 결과는 뻔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유승민 전 의원의 그 이미지만 깎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불출마 타임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출마 안 하면 불출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것처럼 분위기만 풍겨놓고 내가 불리할 것 같으니 안 나가는 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뭐 이런 지적이요.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겠죠. 득실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득과 실이 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출마해서 패배할지 않을지도 모르죠. 사실 뭐 당원이 워낙 많으니까 네. 수도권 얘기도 많이 나오고 물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수도권은 아닙니다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면 거기서 이렇게 지금 말씀한 그런 것들에서 느끼는 자기의 어떤 이미지의 손상 보다 차라리 안 나가면서 계속 얘기는 해왔으니까 나름대로 메시지 내왔거든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정치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출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러면 정치랑이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봐야지 알겠죠. 네. 그러게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